이혼한 부모님을 떠나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24살, 22살 신씨남매. 어느 날 오빠가 여동생에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연락을 해옵니다. 내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이 얘기를 들은 어린 여동생,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요, 대출까지 받아서 오빠에게 그 돈을 건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던 이 동생은 자취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가족 연쇄 독살 사건입니다. 자, 가족 연쇄 독살 사건. 일단 키워드부터가 정말 좀 섬뜩합니다. 사고 친 오빠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건넸습니다. 자, 그런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일단 이 얘기 오간 게 2015년 9월쯤이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22살이었는데요. 당시 울산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네일아트 기술 배우려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성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2살 위인 오빠 신 씨는 어린 나이인데 이미 가정 이뤄서 아내도 있고 또 아들도 있었고요. 그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다가 잘 안 돼서 사실상 사무실만 얻어놓고 여기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가끔 업무 보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오빠가 음주 교통사고 냈다, 합의금 못 주면 나 징역 살 것 같다 라면서 이 동생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동생도 어려운 형편이고 또 빠듯하게 살았지만 미안해하지 말아라,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오빠에게 결국 1,000만 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남매는 어릴 때부터 사실상 부모 없이 친척집에서 자라면서 이 동생은 오빠를 많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2015년 9월 22일 저녁에 이 신 씨가 본인의 친구와 함께 울산의 동생 집을 찾아갑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밥도 좀 같이 먹을 겸 이래서 갔을까요? 일단 본인이 가져갈 음료수를 동생한테 건넸고요. 그 10분 뒤에 세 사람 근처에서 이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난 동생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빠 신 씨가 그때 비닐 약봉지 2개와 캡슐을 동생한테 건넸어요. 약이죠. 소화제라고 하고 건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오빠 신 씨하고 친구는 포항으로 놀러 갔고요. 이 동생 오빠를 잘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빠 신 씨가 다음 날 동생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니 내가 꿈자리가 이상한데 이 동생이 전화를 안 받는다. 네가 한번 가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동생 신 씨는 그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정도에 싸늘한 죽음으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들어온 외부 침입 본 적도 없고 폭행을 했다거나 질병도 없었던데 그 전날 오빠랑 얘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대화 했던 그런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이건 뭔가 이상하다, 부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오빠가 부검 뭐하라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의 친구가 이렇게 건강했었고 또 이 친구 극단적인 선택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다, 부검해봐야 된다. 듣고 오빠를 괜찮다, 자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부검을 실제로 해봤더니 신체에서 다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죽음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자연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동생과 헤어진 그 바로 다음 날 전화를 갖다가 2차례 하는데요. 이 경찰은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 이 2번 한 것은 뭔가 알리바이를 갖다가 남기려고 하고 또 이제 동생하고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 그 여동생의 유품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청산가리가 바로 이 신씨의 승용차에서 다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거 이 오빠 이 신씨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해서 긴급 체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동생 위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고 오빠의 차량 트렁크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청산가리요, 제가 투견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거다. 글쎄요, 이 투견하고 청산가리와의 상관관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투견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빠 신 씨 말은 이제 투견이 원래 투견할 때 상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걔한테 청산가리를 좀 이렇게 바르면 투견의 상대방 걔가 그 청산가리를 조금씩 먹거나 하게 되면 상대방 걔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내가 청산가리를 구입한 거지,
이거는 뭐 내가 뭐 동생한테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이 지금 신 씨가 청산가리 구매한 시절 보니까 그게 5월하고 8월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 5월엔 신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하. 근데 그때 아버지도 아버지 감기약이요 하고 신 씨가 줬던 감기약을 먹고 구토와 피를 흘리고 숨졌는데 아버지는 지병 없이 건강했고 약초 캐고 팔고 이렇게 혼자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당시에도 신 씨가 의심을 잠깐 받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타살한 적이 없어서 부검 없이 단순 변사 처리되면서 사망 원인을 못 밝혔던 거죠. 아마도 동생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교수님 많이 공교로운데요, 이거?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전에 이 사건을 좀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예. 소화제하고 이제 뭐 감기약 이런 걸 갖다 줬는데 아니 집안에서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 간격을 통해 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죽어 나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신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망 2, 3일 만에 60돈에 달하는 금부치를 처분을 해서 돈을 챙깁니다. 아하.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2, 3일이면요. 그때 장례 기간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챙겼고 또 2달 뒤에 아버지의 그 보험금이 7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1,000만 원은 동생을 떼어주고 자기가 6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동생이 숨졌잖아요. 예. 그 숨진 이후에는 이 동생 앞으로 나올 그 사망 보험금이 1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따져보니까 그 보험금 수령인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신 씨가 이 여동생이 이제 그 사망하고 난 그 보름째 될 때 변호사를 소개받아 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띄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추정컨대 아마 이거 보험 수령인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그 치밀합니다. 그 어머니 앞으로 나올 그 1억 원 보험금 그거를 가로채려고 혹시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이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요.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10원도 못 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동생을 살해한 것처럼 이 캡슐을 준비를 해서 이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동생 살인건 때문에 긴급 체포가 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내도 해치려고 했어요. 아내 앞으로 보험을 4개를 들었고 보험 수령금만 한 5억 원에 이르렀는데 아내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또 약이랍시고 청산가리를 탄 물을 줘서 먹이려고 했었는데 냄새가 이상해서 먹지 않는 바람에 덕분에 미수에 그쳤던 겁니다. 정말 잘못됐더라면 사람 4명이 다 죽어나갈 뻔했어요. 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도박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중독이었고요. 뭐 사설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어서 9달 만에 3억 원을 날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진 빚이 2억 7천만 원, 또 저축은행에서도 5,600만 원 대출받은 상태였고요. 이 와중에 이 사건 전에 그 아내가 좀 심하게 사고를 당해서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7,500만 원이 나온 일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뭐 자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잠시 도박을 멈추긴 했었는데 그 아버지 사망보험금 받은 직후부터는 다시 거액 걸고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은데 양 변호사님. 이자는 그러면 법에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일단 처벌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동생을 살해한 것 자체는 뭐 무기징역 선고받을 만한 살인죄가 명백했는데 아까 이제 아버지도 사실상 살해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황 증거만 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머니를 해치려고 준비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된다. 또 아내에게 이 감기약을처럼 청산가리를 먹이로 했던 건 약품에 대한 성분 분석 같은 게 다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얘기는 판결 이유 중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든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이걸로 유죄는 못 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에는 제가 봤을 때 반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 겁니다. 야, 교수님 정말 이게 희대의 엽기 사건이 될 뻔해서 물론 그 자체로도 엽기적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 보험 범죄 살인, 보험 살인 범죄에 있어서의 끝판왕이다라고 보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악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생을 살해하고 난 뒤에 SNS에 동생을 추모하는 거를 계속 올려요. 그리고 막 거기에다가 정말 나는 보고 싶다. 내가 만약에 하늘에 가면 너를 꼭 만나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것들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실 이게 신 씨 아버지 사망 사건을 분석을 할 때 처음에 약간 그 경찰의 수사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사인을 갖다 미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또 시체를 검안했던 그 의사도 이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를 해서 사체 검안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기타 및 불상이 아니라 그렇다면 부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그 사인을 갖다 판별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그 무렵 됐을 때 혹시 그 섭취를 했었던 예상되는 이런 음식물, 음용수 성분, 그러니까 이때도 만약에 부검만 했었으면요 아마 그 청산가리 같은 것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생까지는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